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7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여러 가지 소설들하고 비슷한 종류의 소설이긴 한데요. 시대상으로 나누어 봤을 때 지난 시간까지가 현대소설이라면 이번 시간부터는 고전소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전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가부개혁 이전에 지어진 소설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처음에 소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을 때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를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고전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게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작품은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적자와 서자, 그 중에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서자의 그 신분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홍길동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점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고민, 즉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호부호영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 더 넘어가게 되면 적자와 서자의 차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서차별이다 라고 봐도 되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신분차별, 신분제도 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적자와 서자라고 하는 것은 적자의 경우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뜻하고요. 서자라고 하는 건 정실 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뜻하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의 경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도 없으며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관직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동이 같은 경우에도 공맹, 본받고자 하는데, 공맹이라고 하면 학문을 얘기하겠죠. 공맹을 본받고자 하는데 그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관이라도 되어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특성을 또 알 수가 있죠.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고전소설의 특징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홍길동전 안에 드러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특성. 요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고전소설의 특징을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가부개혁 이전에 지어진 창작된 작품이다. 그 밖에 뭐 행복하게 이야기가 결말로 끝난다, 주제가 권선징악이다, 뭐 개성적인 인물형보다는 전형적인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아니면 평면적인 인물형이 주로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앞에서 정리했었던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자 라고 한다면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공맹을 본받고자 하는데 그를 하지 못해서 무관이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문관이 무관보다 더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앞에 이미 나왔지만 적서차별이 존재했다, 신분제가 있었다 라는 거, 적서가 있다라는 건 위에 종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도 가능했다. 그래서 축첩제도. 자, 이런 다양한 그 당시만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신분제도, 이런 것들 사회적인 특성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주제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39페이지에 나타나 있죠. 적서차별 제도를 철폐하고자 하는, 타파하고자 하는, 그리고 입신양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허균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쓴 걸 보니 허균도 서자가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데, 허균은요 대단히 좋은 가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엄친아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장원급제를 했을 정도로 가문도 좋고
굉장히 머리도 똑똑한 양반집 자제였었어요. 네, 그렇다고 알려지는데 양반집 자제였는데 자신을 가르치던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이 바로 서자였대요. 그래서 그 가까이서 서자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봤었고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울분이라던가 한스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핵심 정리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속에 드러나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자고 하니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단 축첩제도라고 하는 건 첩을 두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고요. 신분 차별, 종이 아닌 양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와 서자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문관보다 무관이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공맹을 본받고자 한다라는 게 바로 문관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입신양명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 태어난 남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뭔가 나라의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가장 효를 행하는 길이다. 입신양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인물의 현실 대응 태도를 보게 되면 총 3명의 인물들이 가장 주요한 인물로 나타나는데요. 현실 대응 태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 등장인물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걸 묻는 내용입니다. 우선 홍길동이 주인공이니까 먼저 보자면요. 홍길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이 아니라 개척하고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실 비판적 혹은 개척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홍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고요. 춘섬은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홍판서와 홍길동 사이의 엄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홍길동의 엄마, 모친이 됩니다. 자, 홍판서나 춘섬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자신의 적서 차별에 대해서 통탄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호부호영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홍판서는 다시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를 꾸짖어서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맺는 이야기를 했고요. 춘섬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태어난 서자가 너 하나뿐이 아닌데 어찌 이리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의 애간장을 태우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런 인물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된 갈등 양상을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이다라고 하면 크게 봤을 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뉘죠. 그리고 이 외적 갈등을 또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누면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있고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 있고 인물 대 자연, 인물 대 운명의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이 갈등의 유형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물 대 사회의 갈등.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고 입신양명에 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건 적서차별이라던가 아니면 신분제도라던가 서자에게 주어진 어떤 벼슬길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한 규칙과 사회제도와의 갈등이다. 따라서 인물 대 사회의 외적 갈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0페이지, 141페이지로 넘어가서 박시전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홍길동전하고 박시전을 제가 같이 묶은 이유는 둘 다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고전 소설로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시전하고 홍길동전 좀 살짝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게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배경을 실제적인 배경을 담고 있긴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온 내용은 아니고요. 박시전 같은 경우는 주어진 배경 자체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배경 자체가 병자호란이긴 하나 실제 우리가 겪었던 병자호란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병자호란에선 청나라에게 패를 했죠. 패를 하고
우리나라의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의 왕자와 왕세자비가 볼모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한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겐 굉장한 수치심일 거고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엄청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겪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고난이나 수모를 작품에서나마, 문학에서나마 보상받게 해주고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자 약간 내용을 각색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청나라에게 항복을 받는 내용,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 사실과는 약간 벗어나는 내용도 소설 속에 들어가니까 배경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각색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박시전의 배경 자체가 병자호란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시기상으로 보면 고전소설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역사소설이라고 치기도 하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형 자체가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군담소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무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여성소설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자, 분명히 고전소설이고 가보개혁 이전에 지어진 소설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 전까지. 방금 전에 봤던 홍길동전만 해도 등장인물이 홍길동, 서자이긴 하나 능력이 매우 출중한 남자였죠.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관습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여자가 뭔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거나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여자가 소설 속에 멋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품에 나타나는 박씨라고 하는 인물은요, 여자입니다. 부인입니다. 그것도 결혼한. 근데 그 결혼한 부인이 우리나라의 국난을 해결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국난에 대해서 남자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4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작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박씨 부인이 갖고 있는 영웅적인 재주가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인 상황하고 연결을 지어보자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청나라에 대한 복수, 혹은 청나라에게 패한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자, 이렇게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박시전의 창작 동기를 보기 전에 간략한 줄거리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박씨라고 하는 인물은 박처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박처사는 신선이에요, 신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박처사가 박씨에게 정혼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득춘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인 이시백과 정혼을 맺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 서로 간의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박씨가 굉장한 박색이에요. 대단히 얼굴이 흉하다라고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로 이시백이 박씨를 두고 곁에 두지 않고 저 멀리 피화당이라고 하는 곳에 박씨가 숨어서 지내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나 박씨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옷을 지어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루먹은 말을 알아보고 천리마로 길러서 엄청난 돈을 받고 판다거나 혹은 이시백이 장원급제 하러 갈 때 굉장히 귀한 연적을 주어서 장원급제 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변신을 하는 계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박씨가 나중에 박처사를 만나게 되면서 박처사가 이제 너의 애군을 풀어줄 때가 되었다. 곧 있으면 너의 그 허물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 박씨는 허물을 벗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변신을 한 이후에 이시백에게도 인정을 받고 다시 사랑을 받게 되고요. 원래 이득춘, 그러니까 박 씨의 시아버지 되는 인물은 박 씨가 박색이었을 때부터 박 씨의 재주를 높이 사서 굉장히 아껴했으나 이득춘의 아내인 부인은 박 씨를 박대했었죠. 그런데 변신을 계기로 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가정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변신한 이후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고 그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용골대와 마주해서 청나라의 용골대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이건 사실 역사적인 사건하고 다른 얘기죠. 항복을 받아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왕세자비하고 우리 왕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볼모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실제 사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하고 다르고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하고 같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사실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항복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끌려갔던, 볼모로 끌려갔던 사실은 그대로 남겨놓았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약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 주제하고 이 박시전의 창작 동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병자호란이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패배했죠. 그런데 그걸 문학으로나마 보상받고 싶은 보상심리에서 이런 작품을 지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 자체를 문학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을 주로 볼게요. 조선이 청나라에게 사실은 치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왕이 머리를 이렇게 3번씩 조아리는 절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작품 속에서는 임금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박씨가 용골대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주죠. 여러 가지 무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물리친 후에 용골대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항복을 받아내는 이 부분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화친을 하게 된다는 내용도 역사적인 사실과 차이점이 나겠죠. 자, 박시전의 의의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게 되면 여성 영웅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당대 민중의 소망, 그 당시 민중들이 바라고 있던 바가 문학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큰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남존여비기 때문에. 근데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을 통해서 기존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마음을 대리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작품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난 때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존여비 관습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당대 민중의 소망이 문학으로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패배했던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그 패배를 그대로 패배로만 그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항복을 받아내는 등 소설 속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백성들이 겪어왔던 분노라던가 아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작품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아마 민중의 소망들이 이거였을 거예요.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작품으로 남아 복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봤던 홍길동전하고 박시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라고 본다면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가보개혁 이전 창작이라는 거. 두 번째는 박시전에 나타나는 내용도 박시전이 대단히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고 홍길동전도 대단히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도수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날씨를 갑자기 내 마음대로 주문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 자, 이러한 고전소설의 특징 두 작품 다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아기장수 우투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설화입니다. 설화라고 하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구비전승된다,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다 라고 보고요. 서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 수로 나눴을 때 전설, 신화, 민담으로 나눕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소설의 개념 설명할 때 설화도 정리를 같이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약간의 비극적인 성향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화 같은 경우는 신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 그리고 포괄적인 증거물, 국가라던가 나라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나라를 건립하는 등의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말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증거물이 있진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정리하게 될 아기장수 우투리는요, 전설입니다. 전설이다 보니까 분명히 비극적으로 전개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증거물도 남아있을 건데,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자면 우투리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영웅이 될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임금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아이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지리산 산자락으로 숨어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서 임금님이 자꾸 우투리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투리가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 있다가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임금님의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우투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투리가 3년 동안 열심히 바위 속에서 병사들을 길러내고 있는 과정에 단 하루가 모자른 그 시점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바위가 깨어진 채로 우투리도 사라지고 병사들도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한 사라진 그 바위골에서 계속해서 말굽 소리라던가 뭐 울음소리들, 병사들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아마 민중들이 여전히 우투리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전설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라고 믿어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증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바위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기장수 우투리에 대한 간략한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을 보게 되면 구어체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친근감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어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 말고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기장수 우투리의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먼 옛날에 백성들은 누군가 힘세고 재주 많은 영웅이 나타나 자기들을 살려주기를 목이 빠지게 바라고 살았지 라고 하는 식의 말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박시전이라던가 홍길동전은 살았습니다, 살았다 등등으로 끝나는데 살았지, 그랬어 등등의 구어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르고 있고요. 복선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복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일어날 사건을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기법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복선은 이겁니다. 우투리가 산속에 숨기 전에 엄마에게 절대로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3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3년이 되기 하루 전에 알려줘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콩을 열심히 볶으면서 이 콩을 절대로 한 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볶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콩 하나를 튄 걸 엄마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를 집어먹어 버리죠. 근데 그 하나를 부족해서 콩으로 갑옷을 만들다가 구멍이 하나 나게 되고 그 구멍난 공간으로 화살이 나와서 우투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투리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주는 복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의 일방적인 영웅 이야기는 마지막에 어떤 나라를 세운다거나 사람들을 구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복한 이야기로 결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와는 달리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무슨 내용을 볼 거냐면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의 구조하고 우투리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인 영웅의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홍길동전을 보셔도 되고 박시환을 보셔도 돼요. 그 둘 다 영웅이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보통은 기이한 탄생, 그러니까 뭐 알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적자와 서자 중 서자로 태어났다. 그러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시련이나 위기를 겪어서 뭐 누구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러나 마지막에 위협을 달성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이게 영웅적인 이야기인데 우투리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안 잘리니까 부모님이 억새풀을 가지고 와서 탁 끊었더니 잘리는 기이한 탄생은 맞아요. 그리고 비범한 능력, 날개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는 성견지명도 있는 것도 일반적인 특성과 맞아요. 그리고 시련이나 위기를 겪는다, 임금과 군사들의 협박을 받는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차이가 나죠.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투리 같은 경우는 그 단 하루가 모자라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와의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그런 전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날개라고 하는 소재는 우투리가 영웅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고요. 억새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끈질김, 그래서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억새풀 때문에 우투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투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소재이기도 하죠. 우투리가 그 바위 속에 숨어 들어갈 때 팥, 콩, 뭐 수수 이런 곡식들을 같이 가지고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민중들의 기반입니다. 민중들의 기반이 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곡식들의 수만큼 자신들의 병사를 불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웅의 지지 기반, 우투리의 지지 기반이 바로 민중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곡식이고요. 우투리가 타고 있던 그 날개 달린 말이 바로 우투리의 영웅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투리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고전소설 2편 하고 그리고 설화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고전소설은 고전소설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설화 같은 경우는 설화의 종류를 따로 분류를 해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각각의 특성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편의 작품들을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문 그런 문학 중에서도 수필, 수기, 편집글, 설, 기행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안한 입장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담을 쓴 글이니까 남의 일기를 읽어본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